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어, 온라인 수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처음 2주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광주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지역이 특히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지금 아주 뭐랄까 폭발 단계는 아니지만 뭔가 불안불안한 상태여서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학에 직접 오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스스로 어, 딱 고정해 놓고서 공부를 하기도 여의치 않을 거고 아무래도 한 번에 몰아서 보거나 또 이 정해진 시간표와 상관없이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텐데 가급적이면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 내서 지금 꽃도 이쁘고 하니까 캠퍼스 한번 구경 삼아 들러서 책을 사가시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천천히 나가서 답답하면 한 번에 쭉쭉쭉쭉 읽고 다시 앞부분부터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장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굳이 요약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지난 강의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록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1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1장 서론에서 지금 스피노자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핵심을 유토피아라는 단어로 제가 지난번에 대별했습니다. 17세기는 바로 이런 유토피아적, 다른 얘기하면 이렇게 공상적인 사회 인식이 과학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스피노자와 사랑이라는 제 동영상 강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스피노자가 렌즈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죠. 뭐냐면 우리가 육 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바깥으로는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그 렌즈를 갈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세계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스피노자는 살았는데 지금 정치학과 관련해서도 그런 세계관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전환에 맞춰서 본인이 그런 과학적 정치학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도덕주의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또는 신학적인 방식의 정치 이해가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2010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일거에 타파되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자체가 스피노자가 본인이 스스로 대전제처럼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성적 능력을 늘 하루 종일 365일 또는 일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서에 또는 정서들의 다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서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에 휘둘리고 끌리게 마련이죠.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런 한 인간은 바로 과학적 정치학의 필요성과 당위를 아무리 누군가가 학자들이 주장하더라도 그렇게 정치와 현실을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이미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17세기 사람과 21세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지식 또는 이런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정치적 기술이 발전되면,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제도와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유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면, 즉 한 사회의 문명적 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람이 계몽되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몽의 성과가 제도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장 5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책 윤리학에서 증명했다. 이 윤리학이라는 책은 스피노자가 죽기 전에 완성한 책입니다. 다만 박해를 우려해서 출판을 보류했었고요. 심지어 이 라틴어로 된 책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려는 주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일반 네덜란드 국민들에게도 뭔가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어 했는데 스피노자는 그걸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책 출판도 안 했지만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는 것은 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험한 사상, 위험하다는 말은 당대의 독자들이, 당대의 대중들이 수용하기에 민감한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 책들을 내는 것을 스피노자가 주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윤리학에서 이미 앞에서 한 이야기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인이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라고 요약하냐면 인간이 필연적으로 정서에 예속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서적 예속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이성적 능력이라는 것을 정서와의 일종의 제로섬 관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똑해지면, 합리적으로 변하면, 이성적 능력을 더 키우면 정서의 예속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서에 예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스피노자의 주장은 정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와 의식하지 못할 때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스피노자와 사랑이라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서도 이미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뜨거운 어떤 열이 주변에서 저에게 다가와요. 바깥에 해가 떴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겨울에 온풍기가 켜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몸이 덥죠. 게다가 외투까지 두껍게 입고 있으면 땀이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졸립죠. 자, 이 열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내 몸이 뭔가 불편하고 더위를 느끼고 하는 이런 정서 상태, 이것 자체를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관찰할 수 있죠. 즉 인과관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필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우리가 관찰하고 의식함으로써 나의 지금의 상태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셈이 나고 질투가 나요. 또 화가 나요. 속상해요. 이런 나의 감정 상태는 영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의식으로, 이성으로 또는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를 관찰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상대화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행위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피노자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정서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행복한 사람을 질투하며. 신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서 상태가 생겨나는데요. 참 못됐죠? 불행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건 좋은 마음 같지만 사실은 그 불행에 대한 반사로 자기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쯧쯧쯧 불쌍하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보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반사적으로 나의 덜 행복함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정서고 인간이 못돼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못돼 먹은 인간의 성품이 지극히 스피노자가 보기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을 그저 그러지 말라고 훈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 정치인들이 다른 당이 잘 되는 걸 못 보죠. 또 다른 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뭐 온갖 나쁜 말도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고 왜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지를 인과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동정심보다는 복수심에 더 기울어지게끔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사람이 자기의 성향대로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자기가 거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거부하기를 몹시 원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인간의 정서 법칙을 스피노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정서 법칙이 발견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조건이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유사한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모방도 하고 동시에 모방하도록 유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현대 뇌과학도 밝혀낸 부분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우리의 뇌에 우리의 뇌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 뇌에는 일종의 거울 뉴런도 있다고 해요. 뭐냐면 상대방을 보고 단순하게 반사해서 똑같이 공조하는 뇌의 기능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누군가가 울면 나도 같이 막 울먹울먹 해진다거나, 누가 막 유쾌하게 깔깔깔깔 웃는 것을 보면 나도 같이 깔깔깔깔 웃고 싶어지는 기분 좋음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모방하는 뉴런이 있어요, 우리 뇌에. 이게 생물학적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를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느냐,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다르게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누군가가 돌멩이를 가지고 세멘트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막 극극극극 하면서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긋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는 않아요. 쟤 뭐하나 땅바닥에서, 이런 생각 정도에 그치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사람 얼굴이 그려있는 사진을 바닥에다 놓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극극극 긋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아까와 똑같을까요? 단지 종이에 불과한데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냥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몹시 화가 나죠. 그 사진에 있는 얼굴을 북극극 긁는 것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도 같은 거나 뭐 다큐멘터리든 뭐든 이렇게 TV에서 뭐 수술하는 장면 또는 성형 수술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을 보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칼로, 날카로운 메스로 어딘가를 갈라요, 잘라요, 꼬매요, 막 벌리고 찢고 피가 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소품 장치라는 걸 알아도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죠.
왜 그러느냐? 바로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한 것이 겪는 것을 마치 나도 겪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모종의 공감 장치를 타고났어요.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고 싶어 하고 동시에 내가 하는 것을 남도 따라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따라한다는 것이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일부러 어긋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나도 느끼고 싶어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괴팍하다 또는 삐딱하다 못됐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자, 이런 성향을 지금 스피노자는 당연한 거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냥 버리란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므로 모두가 똑같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대결로 치닫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상대를 억누르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일까요? 자, 비슷한 얘기를 동시대인 토마스 홉스, 영국인 토마스 홉스도 하는데요. 자, 우리는요. 자, 한국 사람들 특히 심하다고 그러죠.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를 사면 우리도 사고 싶어요. 누군가가 뭘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요. 특히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싶어 하죠. 이런 걸 모방 소비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 다 개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다지 개성이 없어요. 모방하는 어떤 시스템을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원을 서로 가지고 싶어 하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예를 들면 황금.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황금을 자꾸 취하고 가지고 쌓아놓으면 서로 그걸 가지고 싶어 해요. 황금으로 나에게 치장을 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서로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의해서 경쟁이 발생하죠. 동일한 것을 좋아하고 동일한 것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결국 대결로 치닫고 대결을 멈추기 위해서도 위아래를 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이어라키가 발생하고 때로는 폭력도 발생하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예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내추럴 스테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인이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각 사람이 각 사람에 대해서 전쟁하는 상태다. 늑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승자가 된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 것을 더 많이 자랑한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요. 자, 내가 100원을 벌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걸 보통 도덕은 가르치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네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고 그냥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은 몇 점을 받았는지 몇 사람은 뭐 얼마를 벌었는지 이걸 보죠. 그런데 내가 100원을 벌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애초에 0에서 시작해서 100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옆 사람을 봤더니 120원을 벌었어요. 그럼 막 배가 아프죠. 그런데 내가 벌기는커녕 오히려 100원을 잃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을 봤더니 150원을 잃었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런 이상한 심리, 즉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얼마를 더 그 사람보다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랄까요? 기분이 좋거나 우쭐하거나 또는 배 아파하거나 하는 이런 정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는 이것을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보고 이런 인간의
성향을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긍정한 상태로 공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공감할 수 있죠. 승자가 된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 것을 더 많이 자랑한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자, 이미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었어요. 자, 우리도 굉장히 힘들죠. 이건 일종의 손해예요. 근데 나의 손해가 어떻다는 것은 지표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을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막 3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사망자도 심지어 10,000명이 넘었다. 그럼 우리가 인구 비례로 대충 계산을 해도 우리보다 그쪽이 피해가 더 막심한 것 같아요. 또 일본을 봐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확진자 수가 우리보다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더 궁금해하나요? 쟤네들은 분명히 뭔가를 감췄을 거야. 속였을 거야. 실제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확진자 수가 많지 않지만 사실은 확진자 수가 많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보도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이러진 않나요? 이런 인간들의 심리, 이것이 참 오묘한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또는 도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반대로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옹호하라고 가르치죠. 자, 도덕의 원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역지사지의 논리를 이용해서 하지 마라.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너도 바라는 거는 남에게도 베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실 속의 인간의 모습은 과연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남에게 더 큰 손해가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도덕이 가르치는 바와 현실의 인간의 모습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는 또는 도덕시험 볼 때는 자, 저도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서 신입생들을 뽑을 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정치외교학과 교수니까 전공 면접도 보지만 또는 다른 학과 학생들을 뽑을 때 인성 면접도 보거든요. 그럼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죠. 대개 흔히 던지는 질문이 이른바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단순히 도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얼마나 그 딜레마를 스스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좀 기대하면서 물어보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지극히 도덕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2사람이 다치고 저쪽으로 가면 3사람이 다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최대한 모두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끝까지 찾아보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온전히 희생을 감수하고 그냥 내가 다치는 걸로 남들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식의 도덕적인 대답,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식의 대답은 예배당 안에서는 매우 유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방금 같이 어떤 도덕 시험을 치르는 장소에서는 유효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기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의 상황에서는 마치 그것이 유효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 외에 일상생활에서 과연 유효하냐 이거예요. 스피노자의 생각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또는 국가가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그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정치적 논의를 진행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공격을 먼저 가해 올 때 거기에 대한 방어로서 우리는 정당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정당 방어라고 얘기하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똑같이 나처럼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적도 나를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선한 걸까요? 착한 걸까요? 아니면 미련한 걸까요? 상대방을 반대로 의심하고 저 녀석이 상대가 적국이 나를 먼저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반격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뭐랄까 공격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나쁜 짓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걸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또는 국가는 왜 그러느냐? 자, 잠깐 뒷절을 봅시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6절을 보면요. 6절의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의 자유나 강인함은 사인의 덕이다. 아까 얘기한 그런 남이 먼저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영혼의 자유로움이고 동시에 강인함이에요. 훌륭한 태도죠. 그러나 그것은 사인, private person의 덕성일 수 있다. virtue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virtue는 그런 게 아니다. 안전이다. security다. 그런데 security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공격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네가 먼저 나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개인은 사실 개인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나의 왼뺨을 때렸을 때 내가 나의 오른뺨도 내밀 수 있고 이건 최대 도덕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대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해도 뭐예요? 누가 먼저 때리면 그제서야 남을 때리지만 네가 날 먼저 때리지 않는 한 나도 널 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태도예요. 이거는 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도덕 시험을 치르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힘 다 빠져서 뭔가 회개하고 천당 가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기대할 수 있느냐 또는 그렇게 행동할 것을 믿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피노자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범죄자가 있을 것을 가정해야 돼요. 도둑이 있을 것을 가정해야 돼요. 강도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예방해야지 강도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강도한테 사후적으로 처벌해서 늦는다는 거예요. 왜? 국가의 역할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virtue, 덕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잘하는 국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심하고 사인으로서 private person으로서 도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때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국가가 그것을 제어해주고 예방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남이 먼저 날 때리지 않는 한 나도 누군가를 먼저 때리지 않는다고 도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안전한 국가 속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국가가 안전하지 않으면 도덕적 인간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도덕적 인간은 매우 훌륭한 태도지만 그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덕성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도덕인가 하는 거죠. 자, 스피노자는 바로 이 얘기를 계속해서 1장 내내 반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철학, 정치를 보는 스피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믿음, 확신,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식의 도덕적 교리 또는 종교적 교리, 그것을 내가 아무리 옳다고 믿더라도 정작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곳, 그런 곳에서는 그런 확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모여서 흥정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툼하는 광장, 그리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궁정, 이런 데서는 그런 도덕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밖에 우리는 이성이 정서를 많이 통제하고 조절을 할 수 있음을 물론 증명했지만, 자,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한다 그랬어요? 자, 제로섬 방식으로 그냥 이성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저절로 정서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으로 정서의 영향을 관찰할 때 그 영향력이 상쇄되고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했다고 본인은 얘기해요. 동시에 바로 그 이성이 가르치는 길이 매우 어려운 길임을 보였다. 제가 앞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스피노자는 이것이 어려운 만큼 드물다고 봤어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적고 드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전제로 국가를 기획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므로 다중 또는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자, 다중이라고 하는 존재는 multitudo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멀티라는 영어 단어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multitudo 또는 영어로 multitud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다중이라고 번역해요. 이것은 mass, 영어에서 대중, 즉 대중과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mass는 영어 단어 그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분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분화되지 않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 반면에 멀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편화돼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다중 또는 공공의 사안과 관련해서 분열되어 있다. 서로 다른 데로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한 덩어리인가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중적 현상이 드러나요. 어느 한 당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대중처럼 덩어리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세요. A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B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C, D, E, 또 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자 우리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서로 방향이 엇갈리죠. 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재밌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모방을 얘기했어요. 남과 비슷한 걸 먹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고, 자, 모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덩어리가 대중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이 안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해 주길 바라는 이런 심리도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자원들은 희소해요. 그래서 서로 가지겠다고 경쟁하고 이러면서 분열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뭐랄까요? 대중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대중사회라고 하면 그리고 대중매체가 발달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획일화할 것 같은데 의외로 획일화하는 현상과 동시에 파편화되고 분열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요.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경쟁심과 질투심과 동시에 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 똑같은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분배하고 싶어 하고 하는 이 성향들 때문에 사람들은 물티투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성, 자, 이성은 하나예요. 우리가 옳은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없죠. 정답이 여러 개다. 그러면 문제를 잘못 낸 거죠. 그것처럼 이성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를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쪽으로 끌어당겨요. 즉 개인들의 이성과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의 이성은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인류 전체에 이로운 것과 어느 한 나라에 이로운 것은 충돌해요. 자, 우리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류 전체에 무엇이 이로운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게 이로운지,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북극, 남극 뭐 얼음이 녹는다 그래요. 이런 식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인류 전체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머리를 좀만 더 활용하면. 그러나 그것이 각 국의 이익, 국가 이익과 충돌하죠. 그렇게 해서 원전을 폐기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로움이 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원전 폐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천천히 하자, 빨리 하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거죠. 자, 어느 특정 부문 이익 집단의 이성, 합리성과 국가 전체의 합리성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국가 전체의 합리성과 인류 전체의 합리성이 또 충돌해요. 자,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이성이죠. 합리성이 그렇게 다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준과 집단의 수준과 국가의 수준과 또 인류의 수준, 더 나아가면 아예 우주적 수준 다 다르죠.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하거나 이롭거나 하는 게 없죠. 예를 들어 신의 관점에서 자연 전체의 관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난들 어디에서 쓰나미가 일어난들 또는 어느 나라가 바다에 침몰하든 또는 어디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에 아예 묻히든 그것이 자연 전체의 관점에서 유분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러나 이것을 낮춰서 인간적 수준에서 보면 거기에는 유분리가 있죠. 자, 바로 이런 이 관점의 충돌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티투도, 즉 분열되어 있는 다중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되게 뭐 도덕가들 또는 어떤 학자들 또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면 다중에게 그럼 다중이 아 그렇습니까? 라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각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 또 옳은 길인지를 이야기하는 이른바 선지자들, 종교인들 또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자체가 또 여럿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은 유토피아라는 거죠. 동화를 꿈꾸는 것이다. 시인들의 황금 시대나 동화를 꿈꾸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자, 앞에서 심란한 얘기 엄청 다 했어요.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떤지, 인간이 왜 파편적인지, 왜 분열되는지, 왜 인간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지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므로 자, 답을 어디서 찾느냐? 스피노자는 국가에서 찾아요.
스피노자의 솔루션은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해 바뀔 필요 없이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일종의 이제 자판기 같은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투입 요소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되 이 회로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박스를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기계를, 박스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그 자체로 달라지진 않지만 나올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물티투도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어쨌든 합의하고 있는 국민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이 박스가, 이 국가가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국가의 덕은, 목적은 뭐냐? 안전이다. 안전, 시큐리티다. 국가가 안전해야, 국가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그래서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은 채로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선해져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선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굳이 이른바 악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정치를 통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정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17세기까지는 아직 의회 민주주의라든지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죠. 그걸 알 방법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기껏해야 정치인들,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하는 통치로 봤어요. 바로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그가 야만인이건 문명인이건 간에 어디에서나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어떤 정치적 상태를 이룬다. 그러므로 국가의 원인과 자연적 기초는 이성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없고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나 조건에서 도출해야 한다. 즉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다 정치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꼭 이성적인 능력에서 정치적 삶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적 삶은 그냥 인간의 타고난 어떤 본성으로부터 인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어떤 인간의 완성,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1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동시에 흥미로울 수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장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1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시대적 맥락 또는 사상사적 맥락, 지적 맥락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 말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